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억측들이 극심한 분열을 몰아오고 있는데요. 과연 헌법 질서 최후의 보루,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헌재 선고 이후 대한민국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모쪼록 내일 있을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 혼란과 대립을 종식시켜주길 바라면서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지난해 강원자치도는 종합청렴도 1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도청에 대한 부패 인식이 높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평가에서 외부인들은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한 공무원의 특혜 제공과 소극 행정을 꼽았습니다. 또 주로 용역과 공사 업무, 환경과 산림 등의 행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역시 특혜 제공이 가장 문제라고 봤는데 규정에 위반된 식사와 접대, 골프 요구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자치도의회의 지난해 청렴도 평가는 4등급,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청렴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명뿐입니다. 170개 부서와 기관의 감사 평가를 도맡다 보니 이를 두고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팀장을 제외하면 도 감사위 청렴 업무 전담 실무자는 1명, 본청과 글로벌 본부,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소방 등 담당 조직만 170곳에 달합니다. 이들 조직의 증빙과 자체 계획서를 받고 일일이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본업인데 6,700여 명의 청렴 관련 업무를 홀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두 명 차이지만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있어도 업무 역량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권익위원회는 평가 업무량과 업무 분담은 온전히 지자체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향상이 선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G1 뉴스 김희곤입니다. 네, 오늘 주민뉴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조사에서 강원도가 줄곧 하위권에 속한 이유 그리고 청렴도 향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현황 수년째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공공기관 청렴도 이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실태 평가인데요. 청렴 체감도가 청렴 노력도를 각각 60%와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이 부패 실태 평가는 10점 범위 안에서 감점해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국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이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먼저 청렴 체감도는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이 설문조사로 측정합니다. 청렴 노력도는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 실적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하고요. 이 부패 실태 평가는 권익위와 감독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돼 징계, 기소, 이 유죄 판결로 부패 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감점으로 반영합니다.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은 건데 타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죠. 어떤 편이에요? 강원자치도 종합청렴도는 지난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경남과 서울이 1등급, 경북과 부산이 2등급, 광주, 대구, 세종, 울산, 전남, 정부, 제주, 충남이 3등급이었고요. 강원자치도와 경기, 대전, 인천이 4등급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5등급이었습니다. 네.
5등급 중에서 이제 강원도가 4등급이면은 역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건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데요.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별로 감사위엔 청렴윤리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렴기획팀, 청렴담당팀,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해당 지자체 모든 부서의 청렴도 평가와 이 교육 민원을 맡으면서 지자체 청렴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를 위한 민원인 명부와 청렴 노력도 평가를 위한 추진 실적, 그리고 부패 실태 평가를 위한 징계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자치도 감사위 청렴윤리팀의 경우 팀장을 제외하면 감사위 청렴 업무 실무 전담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자, 단 한 명이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부서는 얼마나 됩니까? 네, 단 한 명이라니 정말 놀랍죠. 예. 이 본청과 글로벌 본부, 사업소, 소방 등 담당 조직만 무려 170곳에 달합니다. 이들 조직의 증빙과 자체 계획서를 받고 일일이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본업인데요. 인원으로 보면 6,700여 명의 청렴 관련 업무를 이들이 홀로 전담하고 있는 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강원도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요. 한 명은 강원자치도가 유일합니다.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수는 부산이 6명으로 가장 많고요. 대구와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이 각 3명, 그리고 대전과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제주가 각 2명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고작 한두 명 차이인데 차이가 별로 안 나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있어도 업무 역량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모든 실무를 다 하려면 역시 역부족일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이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인데 참고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네, 참고할 만한 곳은 이 경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상북도인데요. 실무자가 3명인 경북은 5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2등급, 또 노력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한 반부패 이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공무원 청렴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강원자시도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를 목표로 삼은 만큼 청렴도 향상이 더 이상은 설원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희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11시죠? 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꼭 123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이곳 국회에 총찬 군인들이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그날 그 비상계엄이 과연 맞는 일인지 아닌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에도 평일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결론은 나왔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나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이나 각하돼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일반인 방청은 20자리가 마련됐는데 조금 전 5시 신청을 마감해보니까 9만 6천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4,800대 1 경쟁률이니까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자 유리한 대로 헌재의 판단을 예측하며 막판까지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대4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뭐가 됐건 헌재의 판단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수용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아전인수격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내일 11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헌재가 내놓을 선고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의 정치적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죠? 네,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헌재 인근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나가 있고요. 조금 뒤 밤 11시부터는 유상범 의원, 내일 새벽 3시에는 한기호 의원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철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친윤으로서 가장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관저를 찾아 항의했고 보수단체 집회에도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딱히 친윤은 아니지만 국방위에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했고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은 비상계엄 후 원내대표를 맡으며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당 수습에 매진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도 사무총장으로서 권 의원과 함께 여권 수습에 앞장섰습니다. 지도부라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국회 밖 활동도 자제했지만 야당의 공세를 받아내면서 성공적으로 당 지지율을 방어했다는, 그러니까 구원투수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정도가 강원도 의원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가 가까울 겁니다.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탄핵 소추 국면에서 이렇다 할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기현, 허영 의원 둘인데 모두 친명계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허영 의원이 민생경제 추진단이나 예결위에서 선봉에 서며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내일 결정이 나면 인용이건 기각이건 후폭풍이 거셀 겁니다.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생기면서 우리 강원도 의원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입장과 행보에 따라 맡게 될 역할이 달라질 겁니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어떻습니까? 네, 폭풍 전야입니다. 내일 아침에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는데 피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또 뒤탈 없이 태풍이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부디 내일 찾아올 태풍이 찻잔 속의 태풍이길 바라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4대 명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설날, 추석, 단오, 그리고 바로 한식. 그런데 한식이라고 하면 한식이 먼저 떠오르시죠? 설날, 추석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명절.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명절 한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식은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4대 명절은 설날, 추석, 단오, 한식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명절은 한국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날들로 각각의 명절이 고유한 의미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식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그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날이죠.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보통 양력 4월 5, 6일경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청명과도 겹쳐서 청명한식이라는 말도 있죠. 이 풍습이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조상의 묘를 돌보고 성묘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명절은 농사와 관련이 깊어서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한식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엔 이날 부엌에 불을 끄고 미리 준비한 찬 음식을 먹었는데요. 한식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을 보좌하던 충신, 계자추가 불에 타 숨진 날을 기리며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은 것이 시작이라는데요. 술, 과일, 탕, 포 등 여러 음식을 만들어 산소에 가져가 제사를 지냈죠. 다만 요즘은 이런 풍습이 사라지고 성묘와 조상 묘를 정리하는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한식은 설날과 추석과 함께 조상을 기리는 명절입니다. 이날은 성묘를 가고 조상 묘를 정리하는 것이 전통이죠. 과거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이었을 때 한식과 날짜가 같거나 하루 이틀 차이가 나서 식목일에 한식을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이러한 풍속이 사라졌죠.
한식은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념일을 왜 챙기냐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한식을 기념하는 풍습이 남아있어 일부에선 이를 한국의 명절로 보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조상을 기리는 명절로 자리 잡아온 만큼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한식이 단순히 찬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성묘와 조상 숭배의 의미가 더 강조됐다는 점에서 한국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의견이죠. 명절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한식은 앞으로도 한국의 중요한 명절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잊혀져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남극을 홀로 탐험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최근엔 출발 69일 8시간 31분 동안 무려 1,786km를 이동해서 남극 대륙을 단독으로 걸어서 횡단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분 강원도와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 평창 출신의 작은 거인 김영미 대장 모시고 김영미의 도전은 어디까지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남극 대륙 단독 스키 횡단에 성공한 소감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오랫동안 꿈꿔오던 그런 여정을 마무리해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번 여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탐험의 의미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남극 대륙 횡단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대단한 것이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를 우리가 한 400km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극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무려 1,786km, 2달 이상 혼자 걸어서 성공을 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헤쳐오셨어요? 제주도 밑에 이어도에서부터 북쪽의 제일 끝인 백두산까지의 거리도 1,130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것보다 대한민국 땅덩이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거리를 걸어낸 것인데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두렵거나 떨린다는 감정보다 예. 거기에 첫 발을 디디기까지의 준비하던 과정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도착해서는 사실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온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탱하게 해준 그 원동력 어디서 나오나요? 네. 글쎄요.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혼자 걷지만 제가 걸어온 이 모든 여정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셨던 산악계 선후배님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들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렇군요. 대장님께서 이제 남극 대륙 횡단 외에도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완등, 안푸 일봉 초등, 그리고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단독 종단, 수없이 많은 업적을 달성해 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여기서 더 이루고 싶은 다음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 성공한 것들 외에 사실 저는 실패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한 것들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한 30여 번에 30번 정도의 원정에서 요 정도만 성공을 한 건데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네.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은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차차 보시면 이제 될 것 다음 같아요. 목표는 또 네, 수립을 네. 해나가실 계획이시고요. 네. 귀국하시고 나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5월 17일하고 18일 양일간의 이틀에 걸쳐서 강릉하고 평창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트레일 러닝 대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회 소개도 해주시고요.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매력을 좀 끄집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은 저희 강릉에서 강릉 경포 호수 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동해 바다의 일출을 보면서 출발을 해서 남대천을 따라서 백두대간의 능경봉, 선자령 등 그 백두대간 1000m 이상의 고원을 지나서 다시 강릉으로 원점 회귀하는 100km 이상, 50km 이상 자연에서 달리는 25시간 이상의 경기를 펼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자연을 통해서 달리면서 장거리를 달리면서 대자연을 통해 스스로를 극복하는 에너지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회들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무엇인가 도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창에서 태어났고 강릉에서 산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훈련했던 코스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취감 있고 뿌듯한 그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정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김영미의 도전은 어디까지? 라는 주제였는데 히트송 어떤 곡을 선곡을 하셨습니까? 꼴찌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꼴찌를 위하여 지금 네.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곡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힘들 때 나 지치지 말고 꼴찌도 괜찮으니까 나아가라는 그런 가던 길 계속해서 가자는 의미로 힘들 때마다 즐겨 듣던 노래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대장님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베레스트부터 남극까지 극과 극을 달리는 작은 거인 김영미. 그녀의 도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3% 올리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기성세대엔 유리하고 청년 세대에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건데 미래에 그 돈을 더 못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불만이 있기는 하죠. 국민연금이 갈수록 고갈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개혁은 불가피했었다고 생각을. 청년들이 올린 어떤 연금으로 이제 50대, 60대 분들을 좀 메꾼다고 전 들었는데 그런 개혁으로 인해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소시민들끼리만 좀 더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급여의 한 43%, 45%는 돼야 되는데 40% 갖고 과연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많은 금액을 내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왜 유독 청년층에서 불만과 불신이 큰 걸까요? 청년층이 국민연금 대체하는 거가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청년층 분들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식 자체가 나쁜 건데요. 어차피 내봤자 나 때는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개혁안 자체가 점진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청년층이 차후에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체안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의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 전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과 아니면 지급액만 한데서 개혁했다라는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연금 기금을 고갈되는 게 조금 늦추는 거에만 중점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를 한 것인데요. 이는 그 혜택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도 돌아갑니다. 정부는 매 5년마다 재정 개선을 실시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도 그 일환이며 기금 수익률이 뒷받침된다면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을 잘 운영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금 개혁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연금 제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다 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 세대가 받는 혜택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었던 연금 개혁 숙제를 일단락 지었다는 측면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비어 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을 청년 독박 등의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이번 연금 개혁 내용을 보면 소득 대체율 인상의 부분도 2026년 이후의 가입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혜택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이름처럼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금융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령화 시대가 점점 다가오니까 미래 노후 보장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300만 원은 돼야 그래도 먹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개혁안을 내는 거면 좀 더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현재 이러한 많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청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이 되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예, 정해졌어요.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긴 기다림 끝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운명의 4월 4일 대한민국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헌재 선고가 미뤄지면서 5대3 교착 상태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두 분은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의원님? 네,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예, 일단은 저는 제 바람 포함해가지고 8대0으로 인용될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원일치로? 예, 왜냐하면은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일단 선고 시기가 이번 주에 난 거는 적어도 6대2 이상으로는 합의가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나 4월 18일까지 미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합의가 좀 안 된 그런 걸로 좀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난 거는 적어도 6대2 이상으로는 합의가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여러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법 수호 의지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8대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생각나요. 2시간 동안 계엄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어느 또 하나의 그 영상이 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어느 한 기자를 끌고 가가지고 핸드폰 뺏고 막 발로 차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또 드러났어요. 근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무 일 없었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엄을 한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판결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시죠. 아니 기자가 케이블 타이로 묶였는데 그게 어제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상황이 이재명 있었어요. 말 좀 할게요. 네,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오늘 4.3 추도식에 계엄 이후에 1만 양민을 학살하려고 그랬다. 그런 논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선고 다가오니까 별의별 자료를 다 만들어 제출한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 기자라는 직업이 있는데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군인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언론업계에서 난리 났지 않았을까? 근데 왜 지금 공개됐을까? 저는 그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요. 일단은 전망보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각을 하되 좀 조건부 기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조건부 기각이라는 거는 사실 법률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 바람을 들자면 조건을 붙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개헌 단축을 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선을 같이 치러라. 이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기각을 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 복귀 시켜줄 테니 약간 뒷상황 수습을 해라. 산불 정리도 하고 또 경제상황 수습도 하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대해서 흔쾌히 임기 단축을 해서 지방선거를 넘겨줘라. 지방선거의 대선을 같이 해라라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이고요. 어쨌든 기각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전혀 다른 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다른 관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던가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 피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면 군대 안 가고 특정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이러한 미래적인 가치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정문에 녹아나진 않아요. 그럼 지금은 미래적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 만약에 인용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던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 공직선거법 지금 유죄로 뒤집힐 수가 있는데 대선 후보 하다가 낙마하던가 대통령 됐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대북송금 이러한 재판을 지금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통령으로서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그럼 더 혼란이다. 이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두자라고 해서 저는 기각될 거라 보여지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그 논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성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판관들만의 양심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각이 6명이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용은 2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2명까지 제가 얘기했냐. 한덕수 총리 때 사실 8대0으로 기각 나올 줄 알았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감안하자면 한두 명은 인용을 할 수가 있지 나머지는 다 기각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예, 우선 그 강변께서 그 영상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그 기자가 근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디 기자인지 뉴스토마토 기자인데요. 뉴스토마토 예, 기자? 뉴스토마토 기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항상 그러면은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왜 지금 공개했냐?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네. 그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공개 시점은 그 영상에 대한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왜 지금 공개했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지도 않고 나서 그 왜 이제부터 공개했냐 이제 왜 공개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은 기자가
계엄군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발로 차이고 핸드폰 뺏기고 네. 케이블 타이를 묶이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기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또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네. 어땠을 거냐는 그럼 거죠. 저도 분노하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고소합니다. 네, 근데 바로 그 고소하세요. 해야 기자분은 되는 지금 거죠. 뭐 네. 몇 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거를 네. 국회 CCTV잖아요. 자기가 네. 가지고 있던 방송이 아니에요. 네. 국회 CCTV를 요청을 하는데 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탄핵 그 소추안에 관공서에 어떻게 해보셨는데 저는 관공서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요청해 봤어요. 네, 근데 잘 안 줘요. 네, 개인정보 문제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받아서 지금 공개를 했다. 이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아니,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안에 네. 이 중차대한 상황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증거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못 들어갔겠죠. 아니 그때 공개가 왜냐면 안 자, 들어갔으니까. 개인은 못 받아볼 네. 수 있지만 탄핵 그리고, 소추인 그리고 변호인단은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네. 국회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CCTV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도 그걸 다 들여다보진 못했다는 거죠. 아니죠. 본인이 정리해 기분이 주시죠. 기자인데 본인이 네. 제보를 할 수 있죠. 몇 월 몇 시 내가 이 장소에서 이걸 당했으니 그 영상이 저기에 있으니 국회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라고 제가 일반인이면 말을 안 해요. 기자라잖아요. 네. 기자분이 그거를 지금 와서 왜 공개하냐고. 자, 다음 영상을 못 봤으니까 질문으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도록 내용이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작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에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강 변호사님, 어떤 쟁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요거는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민주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까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한독수 탄핵 이런 줄탄핵을 그 이후에도 안 했으면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2주 정도 걸렸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2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일거리를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평의가 한독수 총리 선고 이후에 대통령 편의가 시작됐다 보고요. 그다음부터 2주니까 내일 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가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선고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미 1월 중순쯤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도 뭐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늦어진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크게 5가지 쟁점이 있었죠. 일단은 비상계엄 조건 위반, 절차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개혁에 대한 포고령. 포고령에 이거 짚고 싶은데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날 계엄이 성공이 됐다고 하면은 뭐 의원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유념하게 유심히 들여다봤던 것들은 이 절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부분들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시비가 있어서 석방이 되기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란죄 철회에 대한 국회 재의결, 그리고 뭐 증거나 증인 채택 어디까지 할 건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탄핵 선고 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법률 전문가로서 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다 선고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유를 먼저 읽고요. 이유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주문을 선고하고요. 근데 이유를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가 유추는 안 돼요. 그래도 유추는 이렇게 유추가 안 돼요. 유추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1시 25분이나 30분쯤에는 결과를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문을 늦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관례대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주문을 맨 늦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주문부터 읽고 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저는 주문을 아주 늦게 지금 뭐 4개월 넘게 기다렸으니까 주문을 늦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은 윤 대통령이 즉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겠지만은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은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5월 말, 뭐 6월 초 이 정도로 네네.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윤 의원님 동의하세요? 예, 동의가 잘 안 됐었는데 네. 어저께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네네. 기울어지기 많이 기울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60일 이내 이제 대선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그냥 6월 3일이 좀 유력하게 보여요. 6월 3일.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이 선거 공고를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거 너무 나간 이야기 같고요. 6월 3일 이제 역으로 추천했을 때는 한 5월 10일 뭐 이때쯤이면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각 당에서 이 대선 후보를 설출할 시간이 한 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걸 수습할 시간이 국힘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기간이 짧은 것 이것도 국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 일각에서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네. 일각 주장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동의할 수 없고 그 표본은 같은데 이유가 달라요. 재보궐 선거를 보다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진영이 본인들의 유리한 진영에서 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한테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으면 안 된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없으니까 당선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 이게 여론이에요. 이 여론이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는 그날부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막 치솟았습니다. 이게 뭐냐? 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구나. 그럼 난 국민의힘 지지할래. 근데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구나. 이재명 지지 안 해. 자, 그래서 저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아니고 그냥 평평한 운동장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시각에서 본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뭐 추론인가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초단체장이 국힘이 4명이었고 국힘이 4명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라도에서 담양이라는 곳 한 곳이 이제 민주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스코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먼저 말씀해 그러면은 일단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따로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론이 예를 들면 10%면은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 여론조사 수치는 아니고 예를 든 건데 왜냐하면 정권 교체 10%를 이거를 각 당의 지지율 차이가 10%가 나야 되는데 이게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일단 정권 교체 열망을 민주당이 다 받아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전남 이제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5개의 기초단체장 중에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2곳을 후보를 안 냈습니다. 왜 안 못 낸 냈냐면 거죠, 담양구에는 안 냈고 네. 구로구에는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르게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후보를 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서 후보를 안 낸다는 그러한 당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그걸 뒤집어 깠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로구청장 선거에 안 낸 거예요. 그럼 3개의 지역구인데 제가 왜 양 진영에서 하나씩 뺏겼냐고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거제시장. 거제시장이 국민의힘이 당선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됐고요. 담양군이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됐어요. 그러면 아산은요? 라고 하면 아산에 당선되신 분은 아산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전 시장님이에요. 아산에 원래 시장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됐다가 지금 보궐선거에 원래 다시 또 민선 7기의 아산 시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던 것이고 이게 기초의원들까지 다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역구에서는 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군의원 다 국민의힘이 당선됐어요. 넓게 보면 양 진영대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거제군과 담양군의 이걸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 근데 윤석열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지하겠다. 이 표본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부산교육감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산교육감도 진보하고 이제 보수 후보가 나왔는데 진보가 50% 넘게 득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진영에 있어서는 국힘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 강명께서도 얘기하신 부분들도 저도 공감해요. 양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에 대한 불신 반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적 정서에서는 많이 작용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덜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쌓여가는 과정이죠. 사법 리스크 하나는 어쨌든 간에 무죄 판단이 날았잖아요.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추가 기소권도 있을 텐데요.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건 맞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게 덜어내진 건지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지 약간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가정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 변호사님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헌재 선고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양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먼저 여쭤보신다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만약에 대통령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신속하게 차기 당 재정비를 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고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산불 정리하면서 뭐 추경 논의하고 이러한 그 정당 당정 협의체가 좀 잘 구성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못 돌아온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발빠르게 대선 경선부터 열 것 같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고 대선 경선을 열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계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무적인 공격을 늦추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재밌어요. 그 다음 이벤트가 뭐냐면 다음 주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미터예요. 왜 바로미터냐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이 무기명 투표에 찬성할 민주당 인사가 있냐? 인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벤트가 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 출석 수사입니다. 출석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아직 잡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게 가장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준비하려면 각 당에서 적어도 1년 넘게는 경선 치르고 그럼 경선 치르다 보면 이제 당내 개파 싸움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수습하고 다시 이제 본선 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60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불리한 조건이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지도부 거취론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권선동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파면이 됐는데 이거를 뭐 어떤 입장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취하게 될 거고 이 지도부로 대선을 이끌 수 있냐에 대한 당내에서 갈등이 생길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저는 오늘까지는 적어도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올 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분은 답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어떤 포지션 취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나는 이거 수용 못하겠다 하고 돌아다니신다고 하면은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윤석열의 시한폭탄 이걸 안고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기 대선 들어가게 되면은 국힘은 더군다나 후보가 많아요. 그럼 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세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국힘은. 왜냐하면은 지금 극우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솔직히 이걸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중도 보수층이 겨냥한 이런 포지션으로 좀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세탁하기에 60일은 너무 짧다는 거죠. 다른 이벤트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조기 대선 갔을 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국힘이 좀 많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거는 개혁신당 빼고 모든 당이 시간이 짧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든 정당이 선거 전부터 경선을 돌렸어요. 심지어 그때 자유한국당도 돌렸고요. 바른정당도 돌렸고요. 민주당도 돌렸고요. 정의당도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 때까지 아무도 경선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만 지금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해놨고 민주당은 왜 안 돌리냐? 민주당도 내심 기각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경선을 돌리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답변을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도내 정치권에도 큰 영향 미칠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도내 여권 의원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 의원님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에는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윤 맏형이 권성동 의원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들을 계속 봐야 되니 좀 끔찍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권력의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 영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있기 전부터 정치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기로 하시기 때문에 아무 영향은 없고요. 다만 강원도의 우리 SOC 사업이나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에 의한 절대농지 해제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질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설악 5세 케이블카가 진행이 늦춰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난국이 빨리 해결이 되고 다른 대통령 선거 나와서 하게 되면은 그 사업들이 더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세 케이블카 빼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이어가면 계속 빨리 되겠죠.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운명의 4월 4일 대한민국은 이런 주제였는데 두 분의 한 줄평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네. 8대0 판결문 잉크는 말랐다입니다. 내일 헌재에서 잉크 잘 마른 8대0 판결문이 낭독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출래 불사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출래 불사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꽃놀이 좀 즐깁시다. 네. 다음 주는 헌재 결정에 따른 정치권 파장과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졌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 뉴스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